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서정덕입니다. 장마감 1시간 앞두고 2부를 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뒤면 오늘장이 마감이 되고요. 내일장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장도 휴장이고 화요일이 되어서야 우리의 장은 다시금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1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좋은데 트럼프발 무역 분쟁도 있고 또 어닝 시즌에서 옥석 가리기도 해야 되고 어려운 점들이 여전히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와 함께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나머지 시간들 가져가시고 다음 주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한 뒤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086.2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에 근접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0.93%나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9%, 1% 정도에 도달을 한 뒤로는 상승 흐름이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중 흐름은 어땠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시 이후에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2074포인트 갭상승을 좀 출발을 했는데 이내에 2060포인트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상승한 뒤에 2087포인트까지 1%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오늘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수급 주체들 어떤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2,308억 원이나 외국인이 사고요. 개인의 매도 물량은 조금 줄었네요. 1,952억 원. 그래도 개인 많이 팝니다. 설 전에 자금 확보에 따른 매도로 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744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에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하는데요. 금융투자에서 1,677억 원이나 매도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517억 원 매수 물량을 더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 기조가 강하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현재 615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1%대의 상승, 전 시간대보다 더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거래소보다 상승 탄력이 더 좋아진 코스닥 시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우상향하는 그래프 그리고 마지막 쪽을 보시면 또 꼬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흐름이 좋다는 얘기겠죠. 장 초반에 역시나 611포인트로 출발해서 610포인트까지 잠깐 빠지기도 했지만 쭉 상승하면서 현재 포인트 615포인트 고가를 그려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수급 주체들 같이 보도록 하죠. 전 시간대와 좀 달라진 점이 보입니다. 기관이 7억 원 매도였는데 30분 전에 현재 23억 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보이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개인이 294억 원 차익 매도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목요일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차장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어제 새벽에 다우가 2만 포인트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도 200만 원 돌파했는데 이 두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다우부터 살펴볼 텐데 일단은 2만이라는 상징적인 포인트가 좀 나왔습니다. 이 의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또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좀 어렵겠지만 예측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미국이 계속 좀 이제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행정명령 발동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 실천에 대한 속도감을 좀 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사상 최초로 도래하는 2만 포인트 시대가 왔는데 일단은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실천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감세 정책이라든지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여러 가지 업종, 특히 이제 금융업종 쪽으로 해서 급등이 좀 일어나는 모습이 좀 보여져서 일단 월가와는 같이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공포지수인 빅스지수조차도 이제 이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30일간의 이제 그 변동성은 좀 적을 거다라고 지금 보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향후에 이제 여러 정책들이 또 중요하겠지만 일단 TPP라든지 나프타에 대한 대응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국내 증시와도 이제 여전히 좀 이슈가 있는데 한미 FTA 뭐 재협상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대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2만 포인트가 지금 도래해서 물론 지금 사상 최대치라는 부분이 뭐 이슈는 될 수 있지만 뭐 이걸 지켜나가고 오히려 좀 더 좋아지는 게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전망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얘기 또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200만 원, 다우 2만 포인트. 재밌게 오늘 하루에 동시에 또 2라는 숫자를 터치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 한번 여쭤본 적이 저희가 몇 번 있었는데 동시에 가네요, 사이좋게.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200만 원 터치했고 시총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등락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의 왜곡 쏠림 현상이 지금 이제 다시금 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아마 3분기 정도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2분기나 뭐 3분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우상향을 좀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 강세도 이어지고 있고, 뭐 1분기 실적 호조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뭐 삼성전자 전 사업 부분이 뭐 호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뭐 애플 신제품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납품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 자체도 굉장히 호황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뭐 3D랜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수요 확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S8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전히 대기 수요가 노트 7의 실패에 따른 그 대기 수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덩달아서 지금 관련 부품주들도 지금 동반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삼성전자 주가는 뭐 실적은 한 3분기까지가 피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주가는 한 2분기 정도에 좀 뭐 고점을 찍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어닝 시즌인데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GS건설도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SK하이닉스도 오랜만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상장 대기업들 관련돼서는 뭐 워낙 그 2016년도 하반기에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 가이던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드로 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작년에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주들도 여전히 실적 호조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당분간 뭐 제품 수요의 증대보다는 제품 가격의 상승에 따른 뭐 상승이 이어질 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G2나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이런 기대감 확대도 여전히 전통 굴뚝주들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높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기업들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런 것들도 좀 시장에 반영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주주 친화 정책이 좀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뭐 오히려 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오히려 좀 상승 기조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뭐 전략적으로 보면 뭐 저 PBR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OLED 관련주들 뭐 조정 시에 매수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갤럭시 SA 관련주들도 여전히 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대형주 비중은 당분간 한 40에서 50% 유지하면서 나머지 중소형 주도주들 위주로 해서 매매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 오늘장 이슈 다음 주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슈 칼럼 함께합니다. 어려운 이슈들이 세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올 때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정확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다우 2만 이야기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정식
본격적으로 이제 취임을 한 지 6일 만에, 엿새 만에 2만 포인트 달성은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쭤볼게요. 다우 2만 포인트가 상징하는 의미, 그리고 트럼프 랠리의 부활로 우리가 또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896년부터 지수를 제공해 왔는데요. 120년 만에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첫 19,000포인트를 돌파한 뒤에 42일 만에 2만 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주요 저항선을 모두 돌파한 것은 아마 두 번째로 가장 빠른 속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실적 호조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상 나타나는 성장 전략이 낙관론에 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만 선 돌파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지만 월가에서는 낙관과 경계의 목소리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현재 다우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은 20.6배로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도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17.9배 정도 되는데요. 지난 10년간 평균 14.7배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게 하려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익 증가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월 말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FRB가 벌써 경제 불확실성 증가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상 속도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도 커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 수혜주라고 해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주가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를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실적을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혜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TPP도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TPP가 결국에는 12개 나라가 체결한 다자간 무역협정인데, 이게 원칙은 오바마 정부에서 중국 견제용으로 만들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필 트럼프는 TPP를 제외를 시키면서 지금 탈퇴를 해버린 건지, 오바마 지우기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중국 주도의 그 RCEP만 발효가 되고 TPP가 폐기된다면 미국은 한 2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요. 반대로 중국은 88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오히려 12만 8천 명 정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TPP를 폐기한 것은 산업별로 승자와 패자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이라든지 서비스 쪽에는 생산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고용 감소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제일주의, 고용 제일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2,5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시켜야 되겠고요. 또 해외로 나간 제조업의 환류를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TPP 폐기, 나프타의 재협상에 이어서 고율의 관세로 주변국에 대한 통상 압력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TPP 탈퇴하면은 이익은 어때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익이 좀 개선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아니면은 이익이 아예 없고 다 손실로만 잡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양쪽에 다 부정적인 영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TPP를 폐기 처분시킨다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실질 GDP는 오히려 0.1% 정도 내려가게 되고요. 일자리는 12만 8천 명 정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 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라든지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서 반대적으로 고용 창출과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트럼프 노믹스가 주는 영향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가감을 따져보면 가가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RCEP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개 나라 아시아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데 한마디로 16개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경제적으로 뭐 부흥을 이루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TPP에 대응해 온 건데 이 RCEP이라는 게 탄력을 더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RCEP 같은 경우는 우리도 참여를 하고 네네. 있는데요. 2013년부터 협상이 좀 시작이 됐고요. 작년 12월 달까지 16차 협상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주도의 RCEP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중국 주도의 그 주도권을 잡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특징을 보면은 새로운 자유무역 규정을 설정하기보다는 회원국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TPP보다는 시장 개방폭이 적고요. 또 정부 조달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 보호 규제가 좀 느슨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중국이 내수 시장을 접근을 차단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진다면 아무래도 상사 중개 기관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중국이 여기에 좀 소극적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RCEP가 체결되면은 규모는 영내 인구 규모만 34억 명, 무역 규모만 10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또 명목 국내 총생산은 20조 달러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유럽 그 연합을 능가하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RCEP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은 나프타 TPP 이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하기 전에 한미 FTA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나프타에 대해서 재협상한다,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 만난다 이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다음은 한미 FTA를 좀 손보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미국은 한미 FTA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나프타뿐만 아니라 TPP도 이제 그 재협상 내지 폐지 단계에 들어갔고요. 또한 그 한미 FTA를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대표적인 협정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호가 정지가 됐을 경우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우리의 수출 손실은 무려 269억 달러 그리고 2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요. 일본 다음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좀 많은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예상 손실액은 무려 133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요. 이어서 기계, 정보통신기술, 석유화학, 철강, 가전, 섬유 같은 경우에도 모두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의 통상 정책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TPP 탈퇴, 나프타 재협상, 그리고 전체 무역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무역 적자 축소, 그리고 독일과 일본을 손보는 건데요. 그 이후에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의 통상 협상 전략을 충분히 살피고 전략적 대응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것은 우리가 좀 천만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을 오해를 좀 종식시킨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 연휴에 경제단을 파견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보이십니까? 네, 지금 그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계속 회의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책 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측 불만은 막대한 무역 적자가 계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 FTA를 통해서 지난 5년간 무려 110억
억 달러 정도의 미국 측 손실이 있었고요. 또 양국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계속 미국이 주장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통상 정책을 취하는 무역 대표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규제의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농축산물 시장 쪽에 개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쇠고기의 연령별 수입 규제뿐만 아니라 과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규정도 시정하라고 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의료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품질과 안전과 관련된 기술 무역 장벽을 미국이 강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상당한 그 논란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국, 미국 간의 이야기해봤으니까 이제 G2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벌써부터 대립각을 많이 세우고 있고요. 결국에는 무역전쟁 이면에는 환율전쟁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을 높여가고 있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엄포도 많이 놓지 않습니까? 과연 중국이 외환 보유액 감소나 수출 확대 위해서 어떤 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대책들을 갖고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IMF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적정 외환 보유액이 한 1조 7천억 달러에서 한 2조 8천억 달러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데요. 자본 규제가 엄격한 지금은 1조 7천억 달러 정도면 충분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본 규제가 풀리게 되기 때문에 2조 한 8천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순수 외환 방어에 쓸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은 1조 7천억 달러 한계선에 좀 가까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안화 절하 압력은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그 외환 시장 개입을 좀 줄여서 달러 그 매도를 좀 누그러뜨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민간의 외화 구입을 엄격하게 규제한다든지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용도의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위에도 앞으로는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또 외국 자본에 대해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중국 금융시장과 관련된 개인들의 주식 투자도 좀 더 본격화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외국인의 직접 투자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수출품의 고부가가치를 추진하는 5개년 계획 같은 정책들이 발표되는데요. 이런 정책은 우리나라 외환뿐만 아니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에도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큰 폭의 좀 요동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요, 이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개방과 같은 정책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시켜 줄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것들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시켜 주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미중 중일 간의 그 정치적 긴장감이 교조된 2014년 이후에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급격히 지금 줄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5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감세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보다 종합수율 면에서 35%나 싸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전기 가격은 절반, 가스 가격은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국적 제조업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이나 독일 쪽에서도 아무래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엑소드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생산성을 고려한 미중 간의 임금 격차가 95%로 좁혀졌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국가로 공장을 빠르게 이전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쪽에 직접 투자,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그 투자들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명목 GDP를 최근에 보면 한 6년간 평균 1조 달러씩 증가해 왔는데요. 2016년도부터는 2천억 달러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이 좀 위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내수와 관련된 진입 문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신규 사업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은 중국 입장에서는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슈 컬럼 진행해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장 특징 종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안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원한 장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까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절 앞두고 증시가 좀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밥 훈풍에서 이제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간밤에 미국 다우지수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2만 포인트를 돌파한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내 증시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국내 증시 좀 상승세가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장중에 삼성전자가 200만 원 터치하면서 삼성전자 200만 원 시대를 열어주었고요. 또 SK 하이닉스 역시 강한 상승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리나라 증시의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기대감보다는 좀 앞으로는 좀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좀 강하다 보니 미국발 훈풍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우호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 강세가 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수는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경기 서프라이 지수 자체도 지수의 고점 영역에 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 고려하실 때 지수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경계하시면서 큰 기대보다는 아무래도 일부 비중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명절 앞둔 시점에서 개인들은 좀 현금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월 효과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좀 좋지 못한 모습 보여줬고요. 1월달 한 달 동안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신제품에 대한 출시 이 부분을 때문에 부품주들 한번 보시면은 아마도 다음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로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삼성전자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200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만 원 오늘 장중에 터치를 했는데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마트 소식입니다. 4분기 실적 개선의 상승인데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20만 원 터치를 하는 모습 이마트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 소식인데요. 노트7 악재 해결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얼마 전에 배터리 발화의 원인이 밝혀졌죠. 그 뒤로 지금 악재가 해소가 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두산마켓 소식보다는 LG화학 소식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호실적 달성에 강세 소식 들어와 있고요. LG화학도 오늘 2%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봅니다. GS건설입니다. 사상 최대 매출 소식 오늘 들어와 있고요. 장중에 8%, 9%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준비가 돼 있는데요. 바닥 확인 외인 사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어와 있죠. 오늘 포스코도 철강업종 강합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뉴스들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시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의 이야기 워낙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저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200만 원이 생각보다 어떻게 빨리 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너무 늦은데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200만 원이 좀 빨리 왔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개장 직후에 고점을 높이던 삼성전자가 장중에 결국 200만 원을 터치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상장 이후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200만 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올해도 좀 좋은 실적에 대한 예상, 그리고 전망, 그리고 9조 원대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그리고 사상 최대 현금 배당,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각 하우스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상승, 뭐 좋겠죠. 근데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게 이 시총 20%를 넘게 지금 차지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280조 원인데 이게 코스피 왜곡이 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5분의 1이다 보니까 다른 거 다 빠지고 1%씩 5% 삼성전자 오르면은 코스피는 보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고민은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를 살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증시도 좀 같이 올라가 줄 수 있을까,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민에 대한 답이 이제 앵커분이 질문하신 부분이 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대로 삼성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을 수 있는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1월 달부터 보면 주가 상승률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LG전자가 좀 전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개월로만 좀 압축해서 보게 되면 LG전자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보다 한 2배가량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그보다 좀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고민이 시장 증시도 좀 같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역사적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오는 우상향을 보이는 자리에서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부분을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보면 시가총액 아마 23%, 22% 정도를 차지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5% 상승에 그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증시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수익 내기도 좀 쉽지 않은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는 특히 IT, 반도체가 주도 업종으로 시장을 이끌을 때는 특히나 실적이 검증된 종목들로 한해서 주도 업종 내에서 주도 종목을 집중하셔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한번 저희도 드려볼게요. 200만 원이 생각보다 빨리 터치됐다는 전문가분들이나 뭐 애널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리포트 지금 다시 쓰고 있고 굉장히 바쁩니다. 뭐 230만 원 얘기 나오고 있고 하는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어렵죠, 이 질문. 개인적으로 지금 200만 원을 넘어간 상황에서 예. 어디까지 갈 거냐는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된 질문인 것 같고요. 이제는 대응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예측을 하는 거는 너무 예.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좀 생각해 보실 때, 증권사 레포트들 목표가 계속 올라오면서 주가 올라갈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가 업황 사이클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 한 해에 계속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1분기, 2분기까지 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해 나가시면 삼성전자에서 뭐 크게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습니다. 네. 200만 원에서 얼마나 더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일단 뭐 2분기까지 좋다는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리포트도 참고를 해보시고 실적도 잘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내수 부진해서 한동안 허덕이면서 나오질 못했는데 주가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20만 원대까지 오늘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이마트가 실적 발표를 해주면서 4분기 실적이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1293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4%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자회사의 적자 규모가 대규모로 좀 감소를 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대형 마트 관련해서 할인점 관련해서는 이미 이마트는 2016년 3분기, 4분기에서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는 주가가 좀 바닥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고요. 아무래도 세부 사업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일단 할인점 저성장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지금 창고형 할인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좀 성장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만한 게 일단은 이마트가 몇 년 만에 처음인가요? 예, 올해 점포로 내지 않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로 이마트에 저희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할인마트 그리고 대형마트 쪽에서는 뭐 치킨 게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가 수익성이라던가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른 타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가 이제 창고형 할인마트로 해서 지금 작년도 하반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조금 계속해서 점포수를 확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챙겨보시면 이마트가 다른 대형 마트에 비해서는 좀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죠. 대형마트. 이마트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인데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노트 7 발화 이후에 또 발목을 잡히면서 한동안 못 가다가 악재를 좀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적자 발표하면서 지난주엔 좀 급락하면서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네. 지난주 실적 같은 경우가 이제 노트 폭발 이후로 해서 일회성 비용이 적자로 좀 돌아갔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계속 좋은 모습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악재는 해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주목받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제 갤럭시 A8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해외 골프카트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도 오늘 좀 상승에 좀 더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골프카트 기업인 이지고의 신모델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실적이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매출액이 좀 늘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SDI 새로운 수주도 있고 여러 가지 올해는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삼성 SDI와 이야기 나올 때 LG화학 이야기는 함께 배터리 관련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LG화학도 오늘 호실적이네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4분기 호실적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5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4,600억 원, 순이익 2,700억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9%, 영업이익 같은 경우 30%, 순이익 같은 경우도 30.4%를 증가하는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 소재 쪽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실적이 좀 좋아졌고요. 특히 전지 사업 쪽에서는 소형 전지 그리고 ESS 그리고 자동차 전지 쪽에서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전년도에서 영업이익이 좀 적자였던 부분이 그 폭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좀 올해는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기초 소재 쪽에서는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지 사업부 쪽에서는 지금 소형 전지 쪽 그리고 ESS 쪽에서 이제 성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은 이제 사드 리스크 이 부분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업종이 좋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는 향후에 좀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건설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대, 8%대 강세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런 시원한 상승 나오네요. GS건설이. 네, GS건설 같은 경우가 건설주 중에서도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좀 보여줬었는데요. 네네. 오늘 사상 최대 매출 기록했다는 소식에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이 매출 11조 360억 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 달성했다는 소식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 동시에 좀 순매수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같이 건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강세가 좀 눈에 띄는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엔 다소 부진했지만 연간으로는 좀 좋은 실적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건설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모습으로 외국인 기관 동시에 좀 수급 유입되면서 건설 업종에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업종이 한 2010년도였나요? 그때 고점 찍고 쭉 빠져가지고 지금 사실 GS건설도 예전 주가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만 원대 뭐 이렇게 있던 주가인데 어때요? 그럼 턴어라운드 말씀하셨는데 건설주들 이런 뭐 평가도 있습니다. 차별화돼서 다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건설주 자체가 지금 섹터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좀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개별적으로 뭐 더 좋고 좀 덜 좋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업황 자체가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 업종 자체가 이제 해외 뭐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돌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건설 업종에 뭐 큰 기대는 하기 좀 어렵겠지만 지금보다는 한 단계 좀 업사이드가 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 올해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건설주 얘기 나눠봤으니까 철강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좋은데 철강 관련주들 시크리컬 업종이 오늘 상당히 눈에 띄는 상승폭이 보입니다. 포스코도 뭐 지금 3%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관련 뭐 호재들도 있고 참 많이 나오네요. 이야기가 포스코는. 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서 계속 뭐 중국의 감산 소식 나오면서 주가 좋은 모습 보였다가 4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다소 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고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수준에서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 조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원재료 상승이 판가의 상승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감산 부분이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 내용 이후로 보면은 4분기 실적이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회사 적자 부분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감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재료가 1분기부터는 원가 상승을 좀 넘어서는 판가 상승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업종은 올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참고로 좀 계속 미국 쪽에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철강 업종이 좀 안 좋은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미국 쪽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랑 좀 무관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포스코는 무관하게 보셔도 될 정도로 미국 매출이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포스코를 제외한 뭐 동국제강이나 많잖아요. 네. 철강 업종들 굉장히 뭐 현대제철이나 그 부분까지 짚어갖고 철강 업종 전체적으로 미국발 뭐 수혜나 아니면 리스크나 이런 거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보다는 업황 자체가 좀 돌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나 미국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더욱 큰 이슈로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미국발 리스크 부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업종이나 업황 자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철강주에 대한 접근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두산밥켓 또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두산밥켓, 두산인프라코 참 잘 갔는데 두산밥켓이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거의 뭐 신고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일단은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전일 이제 트럼프 효과에 대한 미국 증시가 2만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그에 따른 미국 이제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산마켓이 좀 오늘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며칠째 계속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특히 미국 매출이 굉장히 큰 업체로서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좀 기대가 좀 굉장히 국내 안에서는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가오는 2월 6일 날 트럼프 정부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다소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오바마 정부가 2월 중순 하순해서 제출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도 아무래도 좀 딜레이 돼서 2월 중순경에 제출할 것으로 기대가 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앞으로 벌이게 될 사업의 예산의 내용이 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두산 인프라, 두산 바켓 같은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련주들은 계속 좀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바켓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롯데제과 소식인데, 롯데가 지주사 전환에 신호탄을 얼마 전에 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 시장이 잠잠해졌는데 오늘 다시금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롯데제과가 현재도 5.4% 20만 원대 다시금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롯데제과가 참 그 중에서도 잘 가네요. 롯데 관련주 중에서도. 네, 지금 롯데제과가 움직이는 이유가 네. 롯데가 그룹사 지주 전환하게 되면 아무래도 롯데 쇼핑이랑 롯데 제과의 합병 여부가 지금 시장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무래도 지주사 전환의 속도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롯데 쇼핑이나 롯데 제과가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좀 롱텀으로 보시게 되면 굳이 지금 변동성 커진 자리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변동성 축소된 자리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초점 포커스는 기업의 실적에 좀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제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주사 전환에 따라서 뭐 어쨌거나 롯데 관련 주들 모두 다 약간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LG 하우시스 소식입니다. 지금 보면 요즘에 거의 상승이 없었던 종목인데 오늘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LG 하우시스는 어떤 이슈로 오늘 오르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지금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 증설 라인이 가동이 되면서 이 기여도가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 증설 라인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드 스톤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인조 대리석보다 ASP가 굉장히 높은 고품질의 인조 대리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주 쪽에서는 인조 대리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수익성 좋은 엔지니어 스톤 제2호 라인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 풀 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5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LG 하우시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휴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은 오늘 급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이슈로 오늘 급락하는 거죠? 네, 지금 휴젤이 동양 H와 경영권이 분쟁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 전날 이제 정강 변경과 이사 선임 해임 관련 임시주총 소집 신청 내용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인 동양 H 측에서 H측과 지금 현재 대표인 문경엽 대표이사와 조금 지분율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휴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전망치 굉장히 좋았던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기적인 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 대신에 지금 경영권 분쟁 같은 이슈는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주가가 반등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변동성이 좀 축소된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보유하셨더라도 지금 뭐 손절 같은 손절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적 분쟁에 들어가게 되면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 시간적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지금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좀 지켜보면서 추이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휴젤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뉴트리바이오텍입니다. 이 종목은 왜 또 하락을 하는 거죠?
뉴트리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고밸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성이 높고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고밸류를 받으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다소 좀 못 미치는 매출액 260억 원에 영업이익 23억 원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실망하는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고밸류를 받는 종목들은 항상 좀 시장 컨센서스를 좀 넘어주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실적의 전망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나오는 실망 매물이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 나온 부분이 이례적으로 조금 실적이 한번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실적 악화가 좀 이어질 상황인 건지는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서 주가의 흐름에 좀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편안한 매매가 되지 않으실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트리바이오텍 고밸류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언더로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오늘 많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등했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쭉 빠지는 종목 하나 있습니다. 빠져도 지금 10%대 급등이긴 한데요. JT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변동이 큰 거죠? JT 같은 경우는 오늘 갑작스럽게 황교안 총리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대선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오늘 아침에 급등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는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세척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실적이나 뭐 CB 물량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선 테마주 관련된 트레이딩을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계속 노이즈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좀 변동성 커진 자리에서는 매수 조건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좀 나을 수 있겠고요. 변동성 좀 축소되는 시점에서는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투자자별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테마주로 묶이면서 오늘 상한가에 접근을 했다가 지금 10%까지 윗꼬리 달고 내려온 JT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라이온캠텍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죠. 라이온캠텍도 오늘 급등입니다. 어떤 이유로 급등이죠? 지금 라이온캠텍도 아까 말씀드린 LG 하우시스랑 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온캠텍도 인조 대리석을 하는 업체고요. 인조 대리석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한 80% 이상 되는 회사로 인조 대리석을 생산 판매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이 70% 이상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도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라이온캠텍도 LG 하우시스랑 마찬가지로 인조 대리석 중에서도 엔지니어드 스톤을 미주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시장에 같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매출액이 1,200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보다 조금 올라온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 매출액이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갇혀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환율이나 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종목들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슈 종목들 중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별별 종목 시간입니다. 별점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별별 종목 접근해 볼까요? 네, 오늘 별별 종목을 가지고 온 종목은 제이준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이준 마스크팩 전문 화장품 제조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사드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좀 가져온 이유는 2017년에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화장품 업체들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가장 낮은 밸류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월 평균 중국에서 한 1,500만 장 정도 판매가 좀 되고 있고요. 중국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드 배치 이슈에도 영향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준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별 4개, 그리고 수급 별 3, 재료 별 3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팩을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 제이준, 차트에 별 4개, 수급 재료에는 각각 별 3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종목 더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해운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2017년도 증시 가장 화두는 아무래도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턴어라운드와 동시에 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황 회복에 따른 장기 전용선에 대한 매출 증가가 실적 개선을 좀 이끌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장기 전용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용선에 비해서 시황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선 계약이 많은 페노션 같은 기업보다는 레버리지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BDI 1000 그리고 벙커유 한 $350 정도 수준을 유지해 준다라고 할 때 영업이 올해 한 1,000억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성장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SM 상선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던 미주 노선을 SM 상선이 인수를 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대한해운이 SM 상선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올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지분법 적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던 영업 인력을 그대로 좀 가지고 오면서 영업력에 있어서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향후에 동업체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그리고 SM 상선이 앞으로 보여줄 실적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페노션과 같은 동종 업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아직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인 밸류 구간이다. 한번 매수해봐도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별 한번 주시죠.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차트 별 4개, 수급 별 2, 재료 별 4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와 재료에 각각 별 4개, 수급에 별 2개, 대한해운 별별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이 3시 25분 33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장 마감까지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현재 2082포인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74% 상승한 수치고요. 15.26포인트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중 흐름을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2074포인트 갭상승 출발하고 바로 2068포인트까지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꾸준히 상승폭 키워서 현재 포인트 2086포인트, 87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 상황은 대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굉장히 오랜만에 좋은 그래프 그리고 좋은 흐름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들 어땠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이 2,787억 원 더 사네요. 계속해서 많이 사드리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은 파는데 개인의 매도 물량 다시 늘었습니다. 2,215억 원까지 매도 물량이 쌓인 상황이고 기관 역시 1,000억 원대 이상으로 매도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1,019억 원까지 매도 물량 늘렸는데 기관의 매도 주체는 지금 금융투자가 2,106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반대로 투시는 165억 원 사고요. 연기금이 많이 삽니다. 622억 원이나 연기금이 사면서 지수 상승을 돕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빨간불 많이 보이죠. 삼성전자가 오늘 1.17%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됐는데 장중에는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었죠. 최초로 200만 원 터치를 했습니다. 199만 3천 원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어느새 5만 3천 원대입니다. 5만 3,400원 3.29% 급등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현대차보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이제 올라와 있는 모습. 삼성 관련주가 지금 상위 종목 3개 중에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1.9% 상승하고 현대차 오늘 보합, 한국전력은 350원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도 보합입니다. 네이버 오늘 만원 빠지면서 75만 원대까지 빠졌고요. 삼성물산 오늘 건설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흐름을 타긴 탔지만 많이는 못 올랐습니다. 1.6% 소폭 상승이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 역시 3%대의 강세에서 2.8%까지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27만 5천 원. 삼성생명은 1.79% 조정이 나오면서 11만 원대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금 예상 체결지수 616포인트까지 올라주고 있습니다. 1.08%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일중 흐름을 살펴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거래소와 비슷한 흐름이죠. 우상향 제대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는 611포인트 그리고 저가는 610포인트로 잠깐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하면서 현재 포인트 616포인트에서 상승이 되고 있고요. 이대로 마감되면 오늘 종가가 고가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여전히 사고 있네요. 기관이 오늘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소폭이지만 82억 원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330억 원,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외국인이 오늘 설 전날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423억 원이나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금융투자가 거래소와는 반대로 74억 원 사고요. 투시는 또 반대로 54억 원 팝니다. 연기금은 양시장 모두에서 사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75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CJENM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메디톡스만 오늘 살짝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줍니다. 셀트리온 10만원 다시금 회복한 모습. SK모트리얼즈가 강하네요. 오늘도 상승하면서 19만 6,200원까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오늘 강합니다. 77,800원 3% 넘게 상승하고요. 바이로메드는 106,100원까지 1.49% 조정. 코미팜은 오늘 3%대 급등. SFA는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전일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3% 반등이 다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26일) 목요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장이 마감이 됐고요. 이제 내일, 모레, 글피 그리고 월요일까지 쭉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장 많이들 좀 집중하고 전략을 가지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금일 지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780억 원 대규모 좀 순매수 보여주면서 상승 계속 꾸준히 좀 이어졌고요. 2084.01포인트로 장 마감이 좀 되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까지 동시 순매수에 가담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장중에 계속 매도 포지션 잡고 있다가 장 후반에 좀 매수 전환해주면서 아무래도 코스닥이 오늘 좀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616.81포인트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들어봤고요. 코스피 지수 확정 지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83.59포인트 0.81% 상승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 1.18% 상승하면서 616.8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과 외환 시장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해외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못의 올대퓨처, 오늘도 골드스탁 연구소 원해남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또 배워볼까요? 네. 전일 설명드렸었던 거를 잠깐 리뷰를 좀 해드리고요. 오늘은 해외 선물의 전체적인 종목의 총괄편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제 그 시장에서 주로 이제 오일과 골드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어제 보면은 우리가 원유 재고 발표가 좀 있었었죠.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항상 그 시장은 수요일 이후로 이제 집중해 봐라라고 했는데 어제도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52.50 그러니까 52불대가 항상 지켜지니까 그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 쪽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결국에는 앞전에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또 수요일 이 모든 지수의 움직임이 52.50 라인에서는 매수가 들어와서 53.50 라인에 가면 한 100픽 정도의 변동인데 거기서는 그 이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번 좀 볼 수가 있고 또 전일 제가 골드 같은 경우는 골드를 사고자 하는 시간대는 외려 달러 인덱스가 103 자리에서 미끄러졌을 때 음봉으로 바뀔 때 그때는 한번 가능하다라는 얘기 드렸는데요. 그런 그림이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 관점, 좀 더 매도가 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매도 관점을 말씀을 드려놨는데 어제는 변동이 뭐 다른 때처럼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거의 뭐 12시가 넘어가면서 그런 변동이 좀 있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제가 그 해외 선물 총괄편이다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우리가 국내가 휴장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도 또 대체휴일로 휴장이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일단은 거래가 안 되게 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를 거래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장 걸맞는 게 외려 해외 증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해외 선물은 내일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열리고 또 월요일 날도 그대로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꾸준하게 제 방송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해외 선물에서는 그렇게 많은 종목을 할 필요가 없이 한 3-4종목만 집중해서 들어본다면 괜찮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었던 것은 국채하고 또 S&P, 크루드 오일, 골드 이렇게 4종목에 대해서 왜 지금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는 뭐 사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그런 관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는 우리가 꾸준하게 올해는 이제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2월 2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보통 FOMC 회의는 뭐 22 통화정책 회의도 마찬가지고 금리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게 되죠. 금리를 언제 인상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주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상승을 좀 많이 보이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에 대한 이유는 국채가 지금 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입찰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 그 입찰 물량이 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폭이 좀 크다라는 관점이고 오히려 2일날 그러니까 우리 연휴 동안에 이 지수가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지수가 조금 더 빠지거나 그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오히려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까워진다라는 점이고요. 항상 이 10년 국채를 하시다 보면은 박스권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점과 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구간에서 단타를 하는 짧은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한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수를 해봤다가 또 마찬가지로 앞에 직전 그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3일째 빠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반등을 시도하지만 그 반등이 마땅치가 않죠. 근데 국채가 상승을 하려면은 보통 우리가 그 유로 FX라든가 골드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보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처져 있고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한 뭐 123.20선 정도, 22 정도, 202 정도 이렇게 앞에 저점 자리,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 구간까지는 이제 상승의 좀 하락에 대한 여력이 좀 있다라고 해서 이런 구간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2월 2일 날이 우리 그 통화정책 회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FOMC 회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겨냥해서 매도가 아닌 저점 매수를 한번 좀 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로 S&P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S&P는 대표적인 지수죠. 지금 보면은 S&P 500이라는 것은 거래가 활발한 종목분들 500개의 종목을 지수로 환산하는 건데요. 우리 코스피 200과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보통 이제 채권 시장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지금 S&P가 지난번에 제가 짧은 매도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2272를 넘어서면은 위가 열린다라고 했는데 결국 강하게 열어놨습니다. 그렇다면 S&P 500 같은 경우는 2300을 넘는 도전이 한번 나올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섣부른 매도를 하신다면 보통 우리가 음봉에 매도를 하는 것이지 양봉에 매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섣부른 매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S&P는 아직까지 매수 관점이다라는 거 이틀 동안 미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매수 관점이고 2300은 한 번 정도 터치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즉 내가 지수를 매매 종목으로 선택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어제도 원유 재고 발표가 나왔었지만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보면 조금 답답하고 변동성이 점점 좀 줄어져 있습니다. 줄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봉을 보는 거는 그냥 흐름을 보는 거고 대부분이 이제 거래를 한다면 분봉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원유 재고가 나왔었을 때 이렇게 크루드 오일 보면은 원유 재고가 만들어지고 나서 변동이 크죠. 더 이상 빠질 듯한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갔었는데 이 종목은 크루드 오일은 이제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2.50은 늘상 지지력이 되고요. 또 53.50은 또 저항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틱 전후에서 윗꼬리 아랫꼬리를 뺀다면은 대략 정도로 한 100틱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52.50이 만일에 무너진다면 절대 거기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위에서 버텼던 만큼이 하락을 해서 50불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되니까 52.50을 지지하는 조건에서만 박스권 전략으로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53.50을 목표로 가는 그런 전략을 해보시고요. 금속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지표하고 가장 밀접합니다. 그래서 지표가 보통 이제 상, 중, 하로 나누게 되는데 지표가 상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장중의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10년 국채를 봤었을 때나 또는 골드 선물을 봤었을 때는 같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골드는 매수보다는 단기적으로도 매도 관점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들의 흐름은 보통 오일은 약간 원유 재고 외에 별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10년 국채라든가 아니면 골드 선물이라든가 또는 유로 FX라든가 이들은 좀 같은 걸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 매도가 더 나올 것이다. 그러니 매수는 섣불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자라는 관점, 오일과 지수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연휴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해외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날이고요. 제가 이렇게 오일장 내일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코너를 통해서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배워가신다라는 거 너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해외 선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배워가신다는 관점으로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외 선물 총괄 시간이었는데요. 한번 또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연구소 올대표처 원해남 대표와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샘플러스의 김세용 멘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외환시장은 어땠나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59원에 거래가 돼서 0.58%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4.6원 내린 1161원에 거래가 시작했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확실성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풀이가 되고요. 뉴욕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달러와는 주요 통화 대비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해서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행정명령도 발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달러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게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오늘은 멕시코 뉴페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뉴페소 같은 경우는 21 뉴페소화 현재가 21 뉴페소화이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 13% 정도의 가치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이 시행을 하게 되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나라로 멕시코가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후보 시절부터 나프타에 대해서 줄곧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이 멕시코에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특정 품목에 대해서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불법 체류자 중 500만 명 정도가 멕시코인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 멕시코인에 대한 추방이 시행이 된다면 아마도 멕시코 경제는 큰 타격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게 된다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냈던 정책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다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이민자 추방을 거부한 도시가 뉴욕이나 LA가 있는데요. 이 대도시를 겨냥해서 이민이나 세관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민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간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시절 내에서는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트럼프 효과가
부정적인 측면에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냥 그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게 아니라 트럼프의 정확하게 그 어딩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멕시코 페소화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웅 멘토와 함께 외환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내일 주요 일정 짚어보도록 하죠. 27일 국내 증시가 설 연휴로 휴장하게 됩니다. 또 중국은 27일부터 다음 달인 2월 2일까지 춘절 연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유통업계는 한한령으로 인해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연휴보다 약 2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7일 영국 메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와 더불어 향후 미국의 대유럽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같은 날 미 상무부는 미국이 2016년 4분기 국내 총생산 예비치를 발표합니다. 내일 주요 일정들 살펴봤고요. 내일은 우리 증시는 휴장이다. 이 부분을 저희가 1번으로 드렸습니다. 내일장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대응하는 전략들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릴 게 시장이 좀 편승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이쪽으로 해서 주도주로 해가지고 실적 좋아지는 업종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어서 편입을 좀 딜레이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좀 시장에 좀 몸을 좀 맡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와 동시에 좀 주도주는 반드시 편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투자자별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이나 업종 쪽으로 시장에서 좀 동떨어진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좀 소외감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소외되실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좀 집중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봐도 지금 4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실적 전망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1Q, 2Q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 같이 챙겨보시면서 매매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다음 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눈여겨보면 주도주이면서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수익률도 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별별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이제 제이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팩 전문 화장품 제조업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가 좀 좋지 않은 부분에 있지만 그래도 화장품 업체 중에서는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화장품 섹터 평균 밸류에이션을 보면 한 20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20배, 21배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이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가 지금 5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017년에는 또 굉장히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8개월 연속에서 중국 온라인 쇼핑인 타오바오에서 마스크팩 부분 매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월 평균 2,500만 장 지금 판매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덤핑 출량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내 좀 단일 총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덤핑 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데다가 지금 재고 물량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리스크적인 측면이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드 배치 이슈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중국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오늘 주가가 한 6% 이상 좀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지금 작년 2월부터 해서 전환사채가 좀 많이 발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일부터 2월 초까지 해서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이 한 800만 주 정도가 지금 오버행 이슈가 좀 잡혀 있거든요. 지금 전환가가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같이 좀 따라서 사시기보다는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 부분 나오면서 주가 좀 조정 나올 때 적극적으로 좀 편입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7,000원 이하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좀 높게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준까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안타증권 명동지점 이정남 대리와 함께 다음 주 전략까지 쭉 세워봤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고향 가실 텐데요. 언제나 밀리는 고향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마음만은 넉넉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